안녕하세요. 사사히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7세 고미영입니다. 착한 남편과 아들이 있고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네요. 특히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일찍 돌아가셨죠. 그래서 홀어머니가 저와 남동생을 힘들게 키우셨어요. 그런 엄마에게 늘 커서 효도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제 가정을 꾸리니 효도는커녕 시댁에 쌓인 스트레스를 엄마에게 풀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엄마는 오히려 다 큰 자식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늦게나마 엄마한테 잘하려고 노력했는데 그 시간들을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28살에 소개팅으로 만난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남편도 어릴 때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셔서 홀 시아버지와 손윗 신우 2명이 있었죠. 그래서인지 우리는 성격이 참 잘 맞았습니다. 3년간의 연애 시절 동안 크게 싸운 적도 없었고 결혼하고 나서도 다툴 일이 없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러하듯 시댁은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신우들이 나쁜 사람들은 아니지만 좀 부담스럽긴 하더군요. 누나 2명이 막내인 남편을 여전히 아이로 보는 듯한 행동이 있었거든요. 게다가 저희 엄마보다 12살이 많으신 시아버지도 불편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시댁과 가까이 살며 챙겨드렸는데 그래서인지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곤 했죠. 그 영향인지 임신이 잘 안 됐어요. 3년 만에 아이를 갖긴 했지만 그 기간 동안 마음고생이 많았네요.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이를 낳고 친정엄마가 몸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매일같이 집으로 오셨어요. 하지만 엄마의 옛날식 육아법이 저와는 잘 맞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트러블이 있었죠. 거의 하루에 한두 번씩은 다투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당시에는 제가 아이를 낳고 예민해져 있던 탓도 있었던 것 같네요. 엄마는 그때 그 시간이 가장 힘들어서 제가 투정 부린다는 것을 아시는 듯 항상 져주셨습니다. 크게 싸우고 나서도 다음 날이면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와서 제 수발을 잘 들어주셨거든요. 대부분 엄마와 딸이 그러하듯 아웅다웅 하기도 하고 잘 지내기도 했죠. 그 무렵 남동생이 결혼해서 저도 올케가 생겼습니다. 왠지 모르게 조금 차가운 듯한 올케는 저에게 적당히 선을 두곤 했어요. 물론 나이 많은 시누이의 홀어머니까지 저와 비슷한 상황이라서 부담스럽다는 것을 머리로 이해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서운한 감정이 들기도 했죠. 하지만 그런 마음도 잠시 올케까지 생기게 되니 친정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남동생과 올케에게 떠넘기게 되더군요. 사실 요즘 사람들은 양가에 똑같이 한다고 하지만 제가 결혼했을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결혼 후에는 친정보다 시댁을 더 챙기게 되는 분위기였죠. 저 역시 결혼 후엔 친정보다 시댁을 더 챙기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칠순할 때는 제가 나서서 알아보게 되는데 엄마 환갑할 때는 남편의 누나들처럼 뒷짐지게 되더군요. 그런 것이 당연한 듯 생활하며 시간은 흘렀고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시아버지가 조금 이상해지셨죠. 반찬을 가져다 드리려고 시댁에 가면 했던 말을 또 하시고 또 하시고 하셨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같은 말을 반복하는 수준이 아니라 3분 전에 한 말을 마치 처음 하는 말처럼 다시 하셨죠. 게다가 매일 똑같은 채소를 사오시는 바람에 냉장고에 채소가 가득하기도 했어요. 저는 바로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여보, 시아버지 좀 이상하신 것 같아. 했던 말 또 하시고 맨날 같은 물건 사오시고 하는데 검사 한번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닌가? 아이 무슨 검사. 에휴 늙으면 깜박깜박하게 되잖아. 며칠 전에 아버지 보니까 멀쩡하시던데. 하지만 제 말을 들은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누이들에게도 연락을 해보았지만 자식들 누구도 자신의 아버지가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시아버지는 이상하셨지만 아무래도 본인의 아버지가 아프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결국 시아버지는 치매 증상을 보이는데도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한 채 1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아버님의 증상은 나날이 심해졌죠. 결국 증상이 심해진 아버님은 집 밖에 나갔다가 길을 잃으셨고 경찰서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시댁 식구들과 남편은 아버님의 치매를 인정하게 되었죠. 그렇게 진단을 받은 이후 가까이 사는 우리 부부가 왔다 갔다 하며 시아버지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제가 시아버지를 돌보고 밤에는 남편이 돌보았죠. 가끔 시누이들이 오기도 했지만 처음뿐이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시누이들은 본인들 볼일 다 보고 남는 시간에 왔고 저는 며느리라는 이유로 제 모든 일을 제쳐두고 시아버지를 돌봐야 했습니다. 아침부터 남편 퇴근 전까지 계속 시아버지를 챙겨야 했던 저는 점점 지쳐갔고 제가 계속 집을 비우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 아이 역시 힘들어했어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이 사실을 알게 된 엄마가 오셨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기 전까지 아이의 밥도 챙겨주고 쌓인 집안일들도 해주셨죠. 엄마가 도와주니 모든 것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시아버지를 돌보고 남편과 교대 후 집에 갔는데 엄마가 피곤했는지 소파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시아버지를 돌보느라 내 엄마를 고생시킨다는 죄책감이 들어 울컥하더라고요. 엄마, 왜 여기서 이러고 자고 있어? 피곤하면 안방 침대 가서 자면 되지. 잠은 편하게 자야 할 것 아니야. 사람 신경 쓰이게 정말. 이럴 거면 오지 마. 하지만 저는 엄마한테 미안하다는 말 대신 왜 이러고 있냐는 퉁방만 했습니다. 그즘 65이 된 엄마도 노인인데 감사하다는 말은 못하고 엄마한테 오지 말라고 짜증을 부린 거죠. 너 힘들다고 해서 하루 종일 살림해줬더니 졸지도 못하게 하냐? 엄마 역시 제 짜증에 기분이 상한 듯 했죠. 그날 엄마는 다시는 우리 집에 안 올 것처럼 하고 돌아가셨지만 다음날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오셔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제 몸조리를 해주실 때처럼 말이죠. 그런 상황에 너무 마음이 불편했던 저는 결국 남편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누나들도 아버지 돌봐드려야 하지 않을까? 우리만 시아버지 수발드느라 엄마까지 오셔서 살림 도와주고 있잖아.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고 미처 그 부분까지 생각을 못했다면서 미안해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시누이들에게 연락해 삼남매가 번갈아 가면서 시아버지를 돌보기로 했죠. 그제야 엄마는 우리 집 살림에서 해방되셨습니다. 하지만 일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죠. 시누들은 2주 정도만 잘 왔을 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다시 안 오기 시작했어요. 한 달 만에 결국 다시 시아버지는 제 차지가 되었습니다. 집안일을 하면서 시아버지를 돌보는 것이 너무 힘들었지만 이제 엄마에게 푸념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엄마는 제가 힘들다고 하면 한달음에 달려올 것이 분명했지만 더 이상 엄마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던 저는 혼자 버틸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아버님을 돌보고 있는데 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미영아, 뭐하니? 이번에 김치 담갔는데 맛있게 잘 익었다. 와서 좀 가져가. 지금 빨래하고 있어. 오늘은 윤석이도 학원 안 가는 날이라서 집을 비울 수가 없네. 나중에 가지러 갈게. 저는 아무 일도 없는 듯 천연덕스럽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시아버지와 씨름을 하다 녹초가 되어 집에 들어갔는데 문을 열자 맛있는 냄새와 함께 엄마 신발이 보이더라고요. 이제 오니? 시아버지는 좀 어떠시냐? 네가 고생이 많다. 아직 저녁도 못 먹었지? 엄마가 네가 제일 좋아하는 닭도리탕 끓였어. 얼른 먹자. 엄마는 아무렇지 않게 수고했다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닭도리탕을 끓여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왔냐고 물으니 아까 통화할 때 제 목소리가 피곤한 듯해서 혹시나 하고 와보셨다네요. 그러시면서 다시 시아버지 간호하게 되었으면 연락을 하지 왜 안 했냐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엄마에 대한 미안함과 그동안 힘들었던 감정 그리고 시댁 식구들에 대한 원망이 뒤섞여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엄마는 그런 저를 따뜻하게 안고 괜찮아, 괜찮아 하며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그날 이후 저는 남편에게 다시 한번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신우들이 핑계를 대면서 시아버지를 돌보지 않는 것과 와서도 눈치만 보다가 가기 때문에 결국 아버님 간호는 모두 제 차지라고요. 비슷한 이야기를 간간히 했던 데다가 계속해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니 결국 남편이 휴직하고 직접 시아버지를 돌보기 시작했고 휴직 기간이 끝나면서는 간병인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시누이들과 남편이 번갈아 가면서 시아버지를 돌보았어요. 저 역시 중간중간 신경을 쓰기는 했지만 모든 것이 훨씬 수월해지더군요. 그렇게 8년간 치매를 앓던 시아버지는 84세의 연세로 돌아가셨습니다. 남편과 가족들 모두 속상해했지만 그래도 이제는 끝났다는 생각에 홀가분해 보이는 것 같았네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년 뒤 제가 50살이 되었을 때 엄마에게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올케가 전화해서는 엄마가 치매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시댁 식구들이 시아버지가 치매임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처럼 똑같이 나이가 들어서 그러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올케는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 저와 다르더군요.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저와 동생을 설득해 엄마를 병원으로 모셔갔고 결과는 역시나 치매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케가 치매 시어머니를 대하는 것 또한 달랐다는 것입니다. 형님, 아무래도 어머니 병원에 입원시켜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일해야 해서 돌봐드릴 수가 없어요. 형님도 겪어보셨으니 잘 아시잖아요. 치매 환자 간호하기 정말 힘들다는 거요. 맞벌이하는 올케는 어머니를 병원에 입원시키자 하는데 별다른 고민 없이 그런 말을 하는 올케에게 너무나 서운한 마음이 들더군요. 저는 병원을 나오면서 남동생과 올케에게 제가 엄마를 모시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혹시 남편이 불편해할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남편은 엄마를 저희 집에 모시는 것을 찬성했습니다. 그렇게 엄마와의 생활을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엄마의 증상이 심해지면서 갈등도 나날이 늘어만 갔습니다. 시아버지를 옆에서 오래 지켜봐 왔기 때문에 치매 증상이 어떤지, 치매 걸린 사람이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다시 겪게 되니 화가 나더라고요. 혼자 이상한 말을 중얼거리기도 하는 모습을 보고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엄마를 붙잡고 울기도 했죠. 그리고 일부러 치매에 좋은 음식을 해주면 그건 안 먹으려고 하면서 맛없다고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밤만 되면 자꾸 어딜 나가려고 해서 낮에 산책하러 나가자고 하면 그건 또 안 간다고 떼를 쓰기도 했죠. 치매가 원래 이렇게 사람이 어린애가 되고 고집불통이 된다는 걸 알면서도 저도 몸도 힘들고 마음도 지치니 전부 다 받아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1년 남짓 어머니를 저 혼자 간호하는데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은 간병인을 쓰자고 하였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간병인을 쓰고 싶었지만 그 당시 남편이 퇴직했기에 돈을 쓰기에도 미안하고 올케에게 간병인 쓰겠다 돈 내라 하기도 민망하더군요. 게다가 그동안 시댁 챙긴다고 엄마는 나 몰라라 한 것 같은 죄책감까지 모든 감정이 뒤섞여 버린 저는 제가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고 고집을 부리며 남편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고 엄마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제가 엄마에게 화를 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심지어 잠깐 장이라도 보러 나갈 때면 엄마가 집 밖으로 나갈까봐 방에 가두고 나가곤 했어요. 그리고 반찬 투정을 하거나 밥을 먹지 않겠다고 떼를 쓰면 어린아이 버릇을 고쳐주려고 하듯 밥을 굶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잠든 엄마의 얼굴을 보면서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내고 못되게 굴었을까 하는 후회의 눈물을 흘리곤 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이면 또다시 엄마에게 못되게 구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엄마의 정기검진 날이 되어 병원을 가려는데 남편이 함께 가겠다면서 따라 나섰습니다. 내가 운전할 테니까 어머니 옆에 앉아. 아니야, 당신 옆에 탈래. 잠시라도 엄마랑 좀 떨어져 있고 싶어. 그렇게 저는 조수석에 앉아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병원에서 길고 지루한 대기 끝에 선생님을 만나 상담을 했지만 엄마의 증세는 계속 진행 중이었습니다. 치매는 나을 수 없는 병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지만 이게 언제쯤 끝날까요? 라고 물을 수도 없고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가질 수도 없으니 가슴만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이 의사 선생님께 묻더군요. 저 선생님,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간병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 말에 의사는 1인 간호는 권장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직 요양원에 모실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아내가 보호하고 있는데 간병인을 들이자고 해도 싫다고 하네요. 치매 어른을 한 사람이 돌보는 것은 간병자에게도 큰 무리가 되고 그런 것이 스트레스로 인해 학대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의 도움이 치매 진행을 늦추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무래도 가족이면 냉정하게 치매 노인은 바라보기 힘들거든요. 금액이 부담스러우시면 나라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도 많으니 제도적인 부분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활용하는 게 좋아요. 남편은 의사 선생님에게 좋은 조언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속에서 무언가 알 수 없는 기분이 들더군요. 그래서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남편에게 물어봤죠. 당신 아까 선생님한테 일부러 물어본 거지? 당신이 어떤 마음인 줄은 알겠는데 방법이 잘못된 것 같아서 말이야. 당신이 장모님한테 느끼는 부채감이라는 거 나도 알지. 왜 모르겠어. 그런데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이 든다면 장모님을 편하게 해드리는 게 더 중요하거든. 당신의 그런 마음 때문에 장모님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걸로 보였어. 물론 당신도 힘들게 하는 것이기도 하고. 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듯한 남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지더군요. 내가 그런 마음 때문에 병원에 입원도 안 시키고 간병인도 안 쓰고 붙잡고 있다는 건 어떻게 알았어? 난 겪어봤잖아. 당신이 처음 아버지 치매 이야기했을 때 말이야. 혹시나 하면서도 인정을 못 하겠더라고.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러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싶었어. 왠지 내 아버지는 항상 내 등 뒤에서 멋진 어른으로 남아있다고 생각했거든. 치매라는 병에 걸리셨으리라고는. 남편은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울컥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당신 말대로 치매 진단을 받았는데 너무 죄송한 거야. 내가 그때 당신 말을 귀담아 들었다면, 내가 좀 더 자주 찾아뵀다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고개도 못 들겠더라고. 그래서 당신이 간병하다가 나중에 돌보는데 정말 힘들더라고. 요양원에 보낼까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근데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면 꼭 돌보기 싫어서 떠미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야. 그래서 나 혼자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그때 나도 당신이 장모님께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더라고. 어떤 날에는 아버지랑 같이 죽고 싶다는 생각도 들더라니까. 정말 그랬어? 난 당신이 그렇게까지 힘든지 몰랐네. 그때 당신도 너무 고생해서 내가 힘들다고 말을 할 수 없었어. 둘 다 아버지께만 몇 년을 매달린 상태였잖아.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 여쭤봤지. 그날 초췌한 남편의 질문에 선생님은 이런 식의 간호는 보호자의 욕심으로 환자를 더 힘들게 하는 거라 하셨답니다. 간병인도 쓰고 전문적으로 교육받으신 분과 치료도 할 수 있게 하는 게 환자에게는 더 큰 도움이 된다고요. 그리고 한 사람이 하루에 6시간 이상은 돌보지 않게 하라고 했다네요. 환자도 중요하지만 보호자의 체력과 정서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면서요. 그래서 남편은 간병인을 데리고 시누이들과 본인이 번갈아 가며 아버지를 모실 수 있게 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겪어본 남편이 하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데 남편이 저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이건 장기전이야. 아버지도 8년 앓고 돌아가셨잖아. 처음부터 힘 빼면 안 돼.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가 다시 아이가 되었으니 우리가 돌봐드리는 거야. 우리도 어릴 때 집에서만 자란 게 아니잖아. 학교도 가고 유치원도 가고 했으니 다시 어린애가 된 부모님도 그렇게 해드린다고 생각하자. 나도 많이 도와줄게. 고마워 여보. 그 일이 있고 난 뒤 저는 간병인도 구했고 치매 진행을 늦출 수 있는 교육을 해주실 분도 구했습니다. 그분들이 엄마를 돌봐주시는 동안 저는 제 시간을 갖고 취미 활동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노력했어요. 그 덕분인지 어린애가 된 엄마를 돌보는 것에도 환기가 되어 그런지 엄마한테 좀 더 너그러워지더군요. 그리고 저도 엄마를 위해 여러 가지 공부를 했어요. 일부러 저녁 준비를 할 때는 엄마에게 도와달라며 식탁에 앉혀두고
간단한 부탁을 하기도 했고 밥을 먹여드리면 더 편하겠지만 혼자 드실 수 있도록 기다렸죠. 저는 그냥 엄마가 식사하시면서 음식을 흘리시면 그걸 닦아드리는 정도로만 도와드렸어요. 웬만하면 혼자 무언가를 할 수 있게끔 지켜보면서 기다려 주었습니다. 마치 아이를 다시 키우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제야 기억 먼 곳 어딘가 엄마가 제게 해주셨던 것들을 이제 엄마께 해드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저의 심리적 여유는 엄마의 진행 상태도 늦추는 듯 했죠. 물론 진행을 막을 수는 없었지만요. 엄마는 시간이 갈수록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의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그럴 때는 저도 함께 엄마의 과거로 갔죠. 간혹 엄마는 남편을 오래전 돌아가신 아버지로 착각하기도 했는데 그럴 때면 남편은 천연덕스럽게 엄마가 자신의 부인인 양 행동하며 엄마를 행복하고 편안하게 해드렸습니다. 남편은 자기 아버지를 돌봐드리면서 잘못했던 게 후회가 된다며 엄마에게 정말 잘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어린아이가 된 엄마의 어린 시절에도 가봤고 엄마가 어린 시절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와 증조할머니도 만났네요. 그리고 작년 제가 56살이 되던 해에 엄마는 돌아가셨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지 6년 만의 일이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건 너무나 슬픈 일이었지만 그래도 그나마 위안이 되었던 것은 남편의 조언대로 하면서 엄마를 다정하게 돌봐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받은 엄마의 보살핌을 조금이나마 돌려드렸다 생각하면 그동안 가지고 있던 부채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더군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후회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픈 엄마를 간호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치매라는 병만 생각해도 가슴이 조여옵니다. 분명 치매는 가족들에게 너무나 힘든 병이죠. 가족이 누구인지도 기억하지 못하고 딱히 치료법도 없어서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은 그저 나빠지는 상황을 보고만 있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제가 엄마를 간호하면서 알게 된 것은 혼자만의 부채감에 빠져 치매 환자를 혼자 감당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려 내 사랑하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일이 될 수 있거든요. 혼자 감당하는 게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적절히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스트레스도 풀면서 돌보는 것이 마지막까지 좋은 추억을 남겨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디 제 글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데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